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드 베르제렉 가문의 외동딸 엘레나입니다. 300년 전통의 다이아몬드 감정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다이아몬드와 함께 자랐죠.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카로의 광산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이 있었다고 해요. 무려 2492캐럿의 거대한 원석이었는데 지난 100년간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크기였거든요. 순수한 푸른빛을 머금은 이 원석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저는 가문을 대표해 긴급히 보츠와나로 향했어요. 카로의 광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처음 그 원석을 마주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투명한 결정 구조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굴절이 마치 춤을 추는 듯했거든요. 특히 정밀 감정 작업을 할 때였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내부 구조의 완벽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BBC,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았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보석학자로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실감났어요. 특히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 세기의 발견을 인증하는 순간만큼은 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마치고 환희에 찬 기자들과 샴페인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믿을 수 없는 속보가 날아들었답니다. 한국 상훈상합에서 다이아몬드 합성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보츠와나에서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든 거랍니다. 파리의 저희 집 서재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가문이 30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태블릿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죠.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가구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들어오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기사를 보셨는지 여쭤보았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크리스탈 잔을 책상에 거칠게 내려놓으시더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격앙된 목소리로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만든 자연의 선물이라며 일기압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평소 차분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재의 창가로 비치는 붉은 석양이 아버지의 상기된 얼굴을 더욱 붉게 물들였답니다. 더 이상 그런 헛소문은 듣고 싶지 않다며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직도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책장에 오래된 보석학 서적들을 가리키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책들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에서 읽었던 감정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무겁게 한답니다. 자부심과 불안,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달까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네요. 그로부터 2주 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세계경제포럼 과학기술 세션에서 우연히 한국의 최재용 씨의 발표를 듣게 된 거죠.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중해 보였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과학자이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재용 씨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왠지 그 호칭이 더 잘 어울렸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는데 그분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재용 씨는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아하면서도 힘있게 발표를 이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자신감이었답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를 설명할 때는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듯 따뜻하고 친근한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발표 막바지였어요. 재용 씨가 작은 유리 상자를 들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완벽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연구진이 일기압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재용 씨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그분 앞에 서자 아버지의 노여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때 재용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해 주었죠.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성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재현해낸다는 그의 철학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알프스 설산을 바라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수백 년간 이어온 가문의 전통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는 결정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거든요. 아마도 재용 씨의 그 진정성 있는 눈빛과 겸손한 미소가 제게 그만한 용기를 준 것 같답니다. 다보스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르 부르주아 거리에 있는 저희 저택의 문을 열 때부터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아버지께서 즐기시는 1982년 산 보르도 와인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서재를 노크했죠. 다보스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셨어요. 제가 드 베르제르가의 이름을 걸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300년 가문의 수치가 되겠다는 거냐고 소리치셨죠. 아버지의 분노에 찬 음성이 서재 전체를 울렸답니다. 평소 고요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의 논쟁은 3시간이나 이어졌답니다. 아버지께서는 프랑스 왕실이 하사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긍지라며 제가 그토록 믿는 한국의 기술이 이런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건네드리며 진정한 가문의 긍지는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보았어요. 우리 집 3층 서재의 창가에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는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 IBS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던 그날 아침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네요. 인천공항에서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세계적 수준의 화려한 연구소를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에는 평범한 회색빛 건물이 서 있더군요. 울산이라는 도시의 산업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척이나 수수한 외관의 건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컸어요. 프랑스의 국립연구소나 스위스의 연구시설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연구시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RSRR이 실험 장치였답니다. 다른 나라의 거대한 장비들과는 달리 작고 정교한 이 장치가 바로 다이아몬드 합성의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재용 씨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제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을 비교해가며 설명해 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국의 경우 맨해튼의 한 빌딩 3개 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1조 원이 넘는 장비들을 동원해 5만 기압의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한 번 실험에 2주가 넘게 걸린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일본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교토 대학을 중심으로 30년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품질 균일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들으며 저는 그만 숨이 막힐 뻔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연구소에서는 고압 챔버, 폭발 사고가 빈번해 연구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그들이 만든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공업용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한국의 연구소가 그들 모두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재웅 씨가 갈륨과 니켈, 철,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액체 금속 합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법 같은 일을 해낸다고 설명하더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바로 그 일반 대기압, 단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교한 유리관 속에서 반짝이는 액체 금속을 보며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하 깊숙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20시간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재웅 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의심은 점점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분이 실험 과정을 설명하실 때면 마치 오랜 연인을 이야기하듯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특히 메탄과 수소가 만나 탄소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베르디의 오페라를 해설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답니다. 시험이 진행될 때마다 보이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때로는 현미경 앞에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고 결정의 성장을 지켜보다가도 작은 변화가 보이면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곤 했죠. 그런 순수한 열정 앞에서 저는 자꾸만 미소 짓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있길래 걱정되어 커피를 들고 찾아갔는데 재웅 씨가 결정 구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보세요. 이 완벽한 대칭성을.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시이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에게 과학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순수한 예술이자 열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 혁신적인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지켜보기도 하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마도 재웅 씨의 그 순수한 열정이 저도 모르게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파리의 루브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세계보석학회를 앞두고 저희는 전날 밤까지 발표 준비에 매달렸어요. 긴장감에 휩싸인 저와 달리 재웅 씨는 늘 그렇듯 차분했죠. 그날 밤 세느 강변을 거닐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그때 재웅 씨가 불현듯 깊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재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에 가슴이 울렸어요. 마치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루브르 컨퍼런스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보석학자들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최전방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각국 연구진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미국 GIA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1기압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하지만 재웅 씨는 달랐어요. 단상에 올라서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답니다. 청중들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발표를 시작했죠. 자연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듣자는 말로 시작하신 그의 발표는 청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실시간 합성 시연, 그건 정말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무대 중앙에 설치된 실험 장치에서 액체 금속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모습이 투영되었답니다. 청중석에서 들리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점차 놀라움의 탄성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웅 씨가 장비의 원리를 설명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소개하듯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깊은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강당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져들었답니다. 심지어 아까 전까지 비웃던 연구진들의 입에서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품질 검증을 시작하자 1500명의 청중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답니다. 현미경에 눈을 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지난 25년간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결정 구조는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라만 분광 분석기로 살펴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저희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골콘다 광산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보이는 거예요. 일본이 30년간 연구했다는 결정 구조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었고 중국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품질 기준을 훌쩍 넘어섰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재웅 씨가 제게 살짝 윙크를 보내며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제서야 안정을 찾고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답니다. 완벽한 품질, 더 나아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순간 컨퍼런스홀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평생 이런 환호성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수천억을 들여 개발한 고압 장비로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일본 연구진들은 30년간의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고개를 떨구었죠. 특히 교토대학의 수석연구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니까요. 미국 GIA의 수석연구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검증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즉시 이뤄진 추가 검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아시아의 과학기술을 늘 무시하던 그들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의 원로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상처럼 여겨왔던 분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립박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와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떤 표정으로 지켜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재웅 씨가 건네주신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을 때의 그 떨림이란, 방금 전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였는데 그 순수한 빛깔이 마치 제 앞길을 비추는 등대 같았어요. 재웅 씨가 제 용기가 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나길 바란다고 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하나의 연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요. 300년 가문의 전통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혁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 혁신이 거대한 예산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세계보석학회에서의 성공 이후 연구소는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재웅 씨의 지휘 아래 획기적인 실험들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쏟아지던 시기였답니다. 특히 재웅 씨와 함께 실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마음도 조금씩 설레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실험이 이어졌어요. 재웅 씨는 잠시 회의가 있어 자리를 비웠고 저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실험실 특유의 조용한 기계음만이 들리던 그때 문득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치 카메라 셔터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반복되자 불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그머니 걸음을 옮겼죠. 어두운 실험실 구석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카메라 렌즈의 반짝임,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 순간적으로 제 호흡이 멈췄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로라였어요. 제가 파리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동료 연구원이었죠. 상황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순간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RSRR 장치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연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이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늦은 밤 몰래 연구실에 들어오던 모습들, 유독 장비에 관심을 보이던 순간들, 그리고 자주 받던 수상한 전화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죠.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를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의 보안팀이 오로라의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이메일들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영국 왕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들과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 우리 연구소의 도면들, 그리고 그들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긴 대화 내용들이 차례로 발견되었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런던 본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대영 제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라는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죠.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세계 과학기술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는 영국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면서 느끼는 고립감, 연구 예산의 감축, 젊은 과학자들의 해외 유출까지 그들의 불안이 절절히 배어있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한국의 급격한 성장이었어요.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더군요. 셰익스피어의 나라라 자부하던 영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문학적 위상마저 위협받게 된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오로라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어 버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어. 근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나는 오로라의 마지막 메일을 읽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의 몰락, 이렇게 한 젊은 과학자의 절망 어린 고백으로 드러나다니요.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한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낸 혁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실험실에서 보내는 늦은 가을밤이었죠. 재웅 씨와 저는 이전 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합금 비율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은 갈륨과 니켈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한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보이기 시작하던 중이었답니다. 실험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어요. 기계음과 재웅 씨의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실험실 전체가 깜깜해지며 모든 장비가 멈춰버렸어요. 한 달간의 실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순간적으로 재웅 씨가 비상 전원 스위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치듯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실험실 뒤편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고 그때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분명 오로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웅 씨의 움직임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마치 한편의 무용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몸이 공중을 가르며 순식간에 오로라의 앞을 가로막았죠. 달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재웅 씨는 대학 시절 전국 대회 우승까지 했던 태권도 5단이었더군요. 그 순간 보여준 그의 날렵한 동작은 과학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무용수의 우아한 춤사위 같았어요. 그동안 실험복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요동쳤답니다. 어두운 실험실에 비상등이 들어오면서 저는 재웅 씨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늘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빛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더욱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뺨은 자꾸만 부러져 갔죠. 퇴로가 막힌 오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그녀의 흐느낌이 고요한 실험실을 채워갔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왔죠. 오로라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250년 전 증기기관으로 세계를 바꾼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현실이 그들에겐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특히 가슴을 울린 건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오로라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절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웅 씨가 천천히 오로라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날렵한 동작으로 그녀를 제압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재웅 씨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 결과일 뿐이라며 오로라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그 말을 하는 재웅 씨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진실되어 보였어요. 오로라도 저도 그리고 아마도 이 실험실의 공기마저도 그의 말에 숨을 죽였던 것 같아요. 순수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재웅 씨에게 매료된 건 단순히 그의 뛰어난 연구,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그의 마음속에 담긴 순수한 열정과 너그러운 진정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제 가슴 한켠이 달콤하게 저려오는 걸 느끼며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조용히 새기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재웅 씨의 그 너그러운 모습에서 한국이 이룬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결국 오로라는 자진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죠. 마지막으로 건넨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제 나도 알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날 이후 재웅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대범한 모습과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는 이미 과학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오로라 사건 이후 영국 왕립연구소의 비밀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 현황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시작으로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1조 원의 예산을 들여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일반 실험실 수준의 장비로 해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큐멘터리였죠.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과학계의 판도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1%를 기록했다나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석학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했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호텔에서 열린 이 총회에는 전 세계 47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재용 씨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술을 완벽하게 공개했죠. 그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부심과 감동으로 눈물이 자꾸 차올랐거든요. 검증 과정은 엄격했지만 결과는 놀라웠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했고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이 품질을 검증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나 우연이 아닌 자연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결과라는 거였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의 평가였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이라고 극찬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방식에 과한데 실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날의 흥분과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용 씨가 저를 내만 호수로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호숫가를 거닐며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꿈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근처의 오래된 파고라 아래로 달려갔죠. 몽블랑이 보이는 호수의 풍경이 비에 젖어 더욱 몽환적으로 느껴지던 그때 재용 씨의 모습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진지해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더군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만들어낸 첫 번째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가 있었거든요. 자연광과 비슷한 파고라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죠. 재용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하고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도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의 그 충격이란, 파리에서 급히 날아오셨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처음에는 반대의 기색을 예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에 앉으시더니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300년 가문의 역사가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러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바로 루이 14세가 하사한 우리 가문의 반지였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반지와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더 큰 역사를 써내려 갈 거라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용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레만 호수의 봄 아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답니다. 어제의 비는 모두 그치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파리와 울산의 한 프랑스 국제연구소가 설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300년의 노하우를,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제공하게 된 거죠. 특히 기뻤던 건 아버지께서 연구소의 명예 이사장을 맡아주신 거였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김치찌개를 드시는 게 일상이 되셨다니까요.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특히 지난달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성과를 이뤄냈답니다.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2492캐럿보다 더 큰 무려 3000캐럿의 완벽한 다이아몬드 합성에 성공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다이아몬드의 순도와 투명도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였죠. 이제는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든 것보다 더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단 48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재용 씨의 기술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주얼리는 전 세계 상류층의 로망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보석상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인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가끔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제가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재웅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분명 운명이었던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의 결정처럼 우리의 만남도 자연의 섭리였다는 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드라 루나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4년마다 열리는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리는 로봇 기술 경연대회 사이베슬론 2024에 참석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아쉽게도 저희 스위스 팀은 탈락했지만 이 대회를 통해 제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스위스 추리히 국제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13살 소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은은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창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설산이었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그 당당한 산맥을 볼 때마다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아빠는 스위스의 자랑스러운 스키 국가대표였거든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바람을 가르며 설원을 누비시던 그 모습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5년 전 제가 8살 때 그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연습 중에 일어난 사고로 아빠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매일 아침 설산을 바라보며 훈련하시던 아빠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밖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우리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일본인 학생 스즈키로 인해 제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의 스즈키는 처음 전학 왔을 때부터 묘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말썽꾸러기 전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아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가 학교 게시판에 걸린 아빠의 옛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스즈키의 얼굴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 어느 월요일 아침 체육 시간 직전에 제 체육복이 사라졌어요. 평소 제가 체육복을 넣어두는 사물함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한참을 찾아 헤매다 결국 체육관 뒤편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요. 체육복을 꺼내는 제 모습을 보며 스즈키와 그의 친구들이 피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는 분명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마주친 스즈키의 눈빛에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점심시간,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머리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휠체어 탄 스키 선수의 딸이 여기서 밥을 먹고 있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제 식판을 세게 쳤고 순식간에 제 교복은 스프 범벅이 되고 말았답니다. 스즈키였죠. 그의 입가에 맺힌 차가운 미소는 마치 오래 계획했던 일을 성공시킨 사람처럼 보였어요. 미안해 실수였어라는 스즈키의 말과 함께 그의 눈빛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는 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건지 처음으로 스즈키에게 대들었던 거죠. 스즈키는 잠시 저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저 제가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스위스의 자랑이라 불리던 스키 선수가 이제는 휠체어나 타고 있다니 우스워서 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아빠를 모욕하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하지만 스즈키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무슨 모욕이냐며. 스키 국가대표가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쉬운 슬로프에서 사고가 났겠냐고. 제 아빠는 원래 그 정도 실력이었던 거라고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집어 교복을 닦으면서도 저는 스즈키의 모욕적인 말들에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에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스즈키에게 대들어 싸움이라도 하면 결국 아빠가 학교에 불려오실 테고
그렇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 오셔야 하는 아빠를 다른 학부모들이 쳐다보며 수근거릴 게 뻔했으니까요. 스즈키 때문에 아빠가 또다시 모욕적인 시선을 받으시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더 강해야 하고 세상은 생각보다 더 차가울 수 있다고 하셨죠. 사고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오신 날 트로피 진열장 앞에서 하신 아빠의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화를 참는 것도 또 하나의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속으로 삭혔어요. 그렇지만 체육복 사건과 시판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스즈키의 괴롭힘은 심해졌고 제 사물함 안에서는 불구자의 딸이라는 악의적인 쪽지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스즈키에게 언젠가 복수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빠 때문에 화를 못 낼 것을 알고 아빠의 장애를 들먹이는 스즈키가 치졸하고 비열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학교 축제날이었죠. 저는 아빠께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학교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피아노 연주 순서가 있었거든요. 아빠는 제 연주가 끝난 후 객석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였죠. 다음 순서를 위해 무대를 내려오려는 찰나 갑자기 스즈키가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더니 휠체어 탄 올림픽 선수라니 웃기지 말라며 아빠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강당이 침묵에 빠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빠를 향한 수백 명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 무게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죠. 이성의 끈이 하나둘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스즈키를 당장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누구나 저 같은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는 게 아닌 몸이 불편한 아빠를 건드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 짓인지를. 특히 이날만큼은 아빠께서 직접 와주신 날이었고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봐 주신 그 소중한 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의 장애를 조롱한다는 건 더 이상 인간적인 대우를 바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이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스즈키에 대한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스즈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야겠다는 생각이 제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무대를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스즈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이크를 든 채 비웃고 있는 스즈키를 향해 다시 무대로 올라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관객석 뒤쪽에서 한 소년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계단을 몇 칸씩 뛰어올라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스즈키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대로 뛰어오른 소년의 날렵한 움직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는 우리 반의 조용한 전학생 상균이었습니다. 그때 상균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루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모욕하는 건 스위스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대표 선수야. 그리고 그분은 루나의 아빠시고. 상균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강인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사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죠. 상균의 손에 꺾인 스즈키의 팔은 등 뒤로 꽈당꽈당 휘어져 있었고 스즈키는 짧은 비명과 함께 강당 바닥에 어깨를 쳐박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자신을 이렇게 순식간에 제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상균이는 6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했고 한국 유학 시절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단단한 체격이 스즈키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정의의 심판 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당 안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향했던 동정 어린 시선들이 이내 스즈키를 향한 차가운 냉소로 바뀌었죠. 학부모들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스즈키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깊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은 평소 스즈키의 오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듯 작은 환호성을 내뱉었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망친 스즈키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를 제압한 상균이를 향한 존경의 눈빛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 언젠가는 스즈키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상균이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타나 저와 아빠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주다니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어느새 상균이를 향한 작은 박수 소리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영웅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상균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조용한 전학생이라고만 생각했던 상균과 도서관, 부석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상균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균의 할아버지도 3년 전부터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 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상균이는 사람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균이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싶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죠. 그래서 뇌의 신호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졌고 꼭 할아버지께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빠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균과 저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병원 봉사활동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빠가 계신 재활병원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상균이가 한국에서 배워온 안마법으로 어깨를 주물러 드릴 때면 환자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곤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스즈키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그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균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정해둔 특별한 만남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상균이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스위스에 남아 공부를 이어갔죠. 처음엔 이메일도 자주 주고받았지만 시차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박사과정에서 웨어러블 로봇공학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이베슬론 대회 준비를 위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다가 네이처지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혁신적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 제1저자가 김상균이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확신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요? 며칠 후 취리히에서 열린 의공학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연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단 1초 만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태권도 자세로 스즈키를 제압했던 그 당당한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상균의 눈이 커졌고 고지어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렇게 우리의 재회는 시작되었답니다. 취리히 호숫가를 거닐며 나눈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었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왔더군요. 상균은 카이스트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며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뤄가고 있었고 저는 아빠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전해주는 상균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로제 아파트 노래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전하자 저도 반가운 마음에 우리 연구실 동료들도 다 알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네요. 상균은 그런 제 반응이 신기한 듯 웃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한식에도 관심을 가지냐면서 상균은 스마트폰을 꺼내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젊은 요리사와 여경래라는 중국의 대가가 펼치는 중화요리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 수준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함께 영상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레 대화가 한국의 의료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수술용 로봇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고 AI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가 숙련된 의사들의 진단율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에는 입이 떡 벌어졌죠. 게다가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혁신적인 발전상을 들으며 저는 그저 연신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균이가 들려주는 한국의 의료기술 이야기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카이스트가 개발한 뇌파 인식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의 의료기술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없다. 제 말에 상균이는 빙그레 웃으며 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죠.
이미 전 세계 상위 10개 병원 중 7곳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빠도 다시 스키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상균이 알프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알프스 설산이 한눈에 보이는 알프스 뷰 레스토랑은 상균이 학창시절 즐겨 찾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죠.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서 10년 만에 재회를 자축하고 싶었거든요. 알프스 설산이 한눈에 보이는 알프스 뷰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때 내가 스즈키 팔 꺾어서 강당 바닥에 처박았을 때 진짜 통쾌하더라. 제가 웃으며 말하자 상균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엄청 떨렸어. 태권도는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거든. 상균이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는 또다시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한 토마스 코치님이 저희 테이블 앞에 서 계셨거든요. 아빠의 올림픽 시절부터 함께했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던 분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분을 하필 이날 이곳에서 만나다니. 코치님은 제가 이렇게 훌쩍 자랐다며 문시호를 붉히셨어요. 제 어깨를 토닥이시더니 자연스럽게 저희 테이블에 합석하셨죠. 알고 보니 이 레스토랑이 코치님의 단골집이었다고 해요. 코치님은 아빠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팀으로 지내왔다고 했죠. 아빠가 처음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천재였고 설산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러다 코치님은 갑자기 오사카 스키 프로젝트에 대해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진 채로 일본의 한 스포츠 기업이 진행했던 혁신적인 스키 장비 개발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하시다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셨죠. 단순히 아빠의 사고를 떠올리시며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신 걸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코치님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오래도록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은 그런 의문들을 잊을 만큼 즐거웠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추리의 호수를 배경으로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전 그날의 소녀는 이제 세계적인 연구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꿈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설산이 달빛에 반짝이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우리가 또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리는 사이베슬론 대회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4년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들의 축제이자 장애인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는 자리였죠. 특히 저에게는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답니다. 이번 대회에는 26개국에서 71개 팀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단순한 보조기구가 아닌 완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회의 꽃이었답니다. 우리 스위스 팀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하며 준비했죠. 이번엔 꼭 아빠를 다시 걷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회의 미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기, 좁은 의자 사이 이동하기, 양손으로 요리하기 등 너무나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많은 팀들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고 결국 한국과 스위스 팀을 비롯해 6개 팀만이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드디어 우리 스위스 팀의 차례가 왔어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스위스가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고 무엇보다 아빠가 다시 걷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었기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졸였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서 로봇을 입은 우리 팀 선수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의자에서 일어서려 시도했는데 선수의 다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로봇의 무릎 관절부에 장착된 모터의 토크가 부족했고 균형 제어를 위한 자이로 센서의 반응 속도도 너무 느렸거든요. 게다가 인공지능 기반의 보행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하지 못해 미세한 떨림이 점점 커져갔답니다. 결국 균형을 잡는 데만 5분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이런 불완전한 기술로는 절대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거란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득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스키 선수의 정신이야라는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어 두 번째 미션인 짧은 거리 걷기에 도전했어요. 하지만 로봇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불안정한 보폭과 느린 반응 속도 때문에 한 발자국 내딛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결국 두 번째 미션을 겨우 통과하고 나니 주어진 10분이 모두 지나가 버렸답니다. 시간 종료됐습니다. 진행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년간의 노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고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던 제 야심찬 꿈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옆에서 위로하는 팀원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국 팀도 우리와 비슷한 성적이었어요.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카이스트 팀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팀은 4년 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라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 미션의 난이도는 달랐어요. 설마 이번에도?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실제 하반신마비 장애인 선수인 김승환 연구원이 조용히 손을 들어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간 전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워크운 슈트 F1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이 마치 철갑상어의 비늘처럼 김승환 연구원의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더니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순간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동작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로봇이 김승환 연구원의 몸에 밀착되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가 4년간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로 가능할까, 아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서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이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꾸던 미래였기 때문이죠. 놀란 마음을 애써 누르고 한국팀의 경기를 계속 지켜봤는데 워크온 슈트 F1이라는 이름의 장비를 입은 김승환 연구원의 모습은 다른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터가 장착된 12개의 관절이 사람의 움직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특히 1초에 1000번씩 균형을 측정한다는 센서 기술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우리가 5분 동안 겨우 해냈던 일어서기를 그는 마치 아침에 일어나듯 자연스럽게 해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김승환 연구원은 주어진 미션들을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수행해 나갔거든요. 좁은 의자 사이를 옆걸음질로 이동하고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옮기는가 하면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맺혔고 심장은 마구 쿵쾅거렸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동작들을 한국의 카이스트 팀은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수행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승환 연구원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장애를 극복한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으니까요. 문득 스위스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요리 미션에서 찾아왔어요. 김승환 연구원이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 식재료를 써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고 전 아빠의 모습과 오버랩 되었거든요. 예전에 아빠가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시던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특히 김승환 연구원이 칼을 잡고 당근을 써는 그 자연스러운 손놀림은 마치 아빠가 다시 부엌에 서 계신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답니다. 혹시 이 기술이라면 아빠도 다시 가슴 한켠에서 타오르는 희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불과 6분 41초. 카이스트 팀은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우리가 10분 동안 겨우 2개 미션을 해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성과였죠. 전시장은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 경쟁 팀들조차 감탄을 숨기지 못했답니다. 이건 한국팀의 압도적으로 뛰어난 세계 최고 기술력의 승리임과 동시에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주는 희망의 환호성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좌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가슴 한가득 희망이 차올랐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아빠도 이 기술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상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부품과 기술이 순수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12개의 관절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고성능 모터부터 1초에 1000번씩 균형을 측정하는 첨단 자이로 센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행을 보조하는 AI 신경망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고 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새삼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스위스조차도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모든 걸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더구나 휠체어 사용자가 스스로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 점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장애인의 자존심과 존엄성까지 생각한 섬세함이 느껴졌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김승환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제 몸으로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아빠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아빠의 마음과 똑같았으니까요. 대회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빠와 관련된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시던 아빠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이제는 그 아빠가 이 장비를 입고 다시 한번 설산을 향해 힘차게 활강하시는 모습까지, 마치 제가 그토록 그리던 과거와 미래가 한순간에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희망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김승환 연구원의 자녀들처럼 저도 곧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야. 한국의 기술이라면 반드시 가능할 거야. 그리고 이 다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변해 있었죠. 전시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프스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아빠의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차가운 설산이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으니까요. 김승환 연구원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아빠도 곧 이 설산을 다시 누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저는 곧바로 아빠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재활병원에서 아빠를 뵈러 가는 길에 토마스 코치님과 마주쳤는데 코치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아빠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계셨거든요. 저는 코치님과 함께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카이스트 팀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코치님,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카이스트의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되고 더 발전하면 아빠도 다시 달릴 수 있고 예전처럼 빠르게 스키도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코치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레스토랑에서처럼 또다시 그 무거운 그림자가 코치님의 얼굴을 덮었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쁜 소식인데 코치님만 유독 무거운 표정을 지으시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라도 털어내야 할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셨달까요? 문득 레스토랑에서 오사카 스키 프로젝트를 언급하실 때의 그 불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코치님의 표정에는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오사카 스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지, 레스토랑에서도 그러셨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항상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코치님은 한참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아빠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코치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슬픔이 묻어났어요. 당시 아빠가 신으셨던 스키 장비는 오사카 스포츠사의 비밀 프로젝트 제품이었고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스키 선수의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된 제품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코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어요. 스즈키의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올림픽을 앞두고 무리하게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이후 이 모든 진실이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코치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제 카이스트 팀의 발표를 보면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특히 카이스트의 기술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있어서 당시 오사카 스포츠사가 저지른 실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죠. 스즈키가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유, 아빠의 사고를 비웃었던 이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갔는지까지. 코치님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오사카 스포츠사는 새로운 스키 장비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고 해요. 최고의 스키 선수였던 아빠를 내세워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안전은 뒤로 한 채 오직 속도와 성능만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사고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니. 아빠의 꿈과 열정을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죠. 목 안쪽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병실에 누워 계시는 아빠의 모습, 늘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시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스즈키의 아버지와 오사카 스포츠사 때문이었다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상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이스트로 돌아간 상균이가 아빠의 사고 당시 스키 장비를 AI로 분석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랍게도 코치님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답니다. 결함 있는 설계, 부실한 안전장치, 무리한 속도, 제어까지 모든 것이 사고를 부르는 재앙이었다는 거죠. 상균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듣자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처음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의 꿈과 열정을 이용해 실험 도구로 삼았다니. 이윤 추구에만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이어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들었어요.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스즈키의 수상한 행동들과 코치님의 무거운 표정, 그리고 사고 당시에 이상했던 정황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무력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아빠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늘 묵묵히 고통을 참아내시면서도 제게는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던 아빠. 그런 아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니. 복받치는 감정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상균이는 제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복수나 분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했죠. 아빠께서 늘 말씀하시던 설산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선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스키의 가치는 속도가 아닌 자유라고 늘 말씀하시던 아빠. 코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말씀해 주셨죠. 상균이는 카이스트의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스키 장비에 접목하면 선수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야말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스위스의 전통적인 스키 기술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아빠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곧 알프스의 설산에서 새로운 역사적 순간이 펼쳐질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카이스트 팀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빠를 다시 슬로프 위에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빠는 다시 한번 진정한 설산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겠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이스트 팀이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무려 8년간 세계 1등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꾸준히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